이번 강좌에서는 학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학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세 정도의 아이는 가위바위보 게임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가위바위보 게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내가 가위를 내고 상대방이 볼을 냈을 때 이겼는지 졌는지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뇌는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겼다, 졌다라는 판단을 매우 쉽게 할 수 있지만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학습했고 그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컴퓨터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가위바위보라는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숫자로 바꿔서 이처럼 가위는 0, 바위는 1, 보는 2라고 우선 정의하겠습니다. 내가 가위를 내고 상대방이 볼을 내는 상황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표현하면 my라는 변수는 0, 컴퓨터라는 변수는 2라는 값을 갖는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위를 냈을 때 상대방이 가위바위보를 낼 수 있고 내가 바위를 냈을 때 상대방 역시 가위바위보를 낼 수 있습니다. 내가 볼을 냈을 때도 상대방 역시 가위바위보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위바위보 게임은 총 9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내가 가위를 내고 상대방이 볼을 낸 경우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긴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을 이해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9가지 규칙을 이해한다는 뜻이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지원하는 if 문장을 사용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경우의 수를 기억하고 있으면 상황에 맞는 지식을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습의 의미는 모든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경우의 수가 많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많은 경우의 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 규칙들을 일반화시켜 단순한 모델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은 간단한 수학 공식을 사용해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해 무엇인가를 비교해야 할 경우 뺄셈 연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에 뺄셈 연산을 적용해 보면 내가 가위를 내고 컴퓨터가 가위바위보를 낸 상황은 각각 0-0은 0, 0-1은 -1, 0-2는 -2가 나옵니다. 결과값이 0이면 비긴 것이고 1이면 진 것이고 -2면 이긴 상황이 됩니다. 내가 바위를 내고 컴퓨터가 가위바위보를 낸 상황은 각각 1-0, 1-1은 0, 1-2는 -1이 나옵니다. 결과값이 1이면 이긴 것이고 0이면 비긴 거고 1이면 진 상황이 됩니다. 내가 볼을 냈을 때 컴퓨터가 가위바위보를 낸 경우는 각각 2-0은 2, 2-1은 1, 2-2는 0 이렇게 됩니다. 결과값이 2면 진 것이고 1이면 이긴 것이고 0이면 비긴 상황이 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두 값을 빼서 비긴 경우는 0, 진 경우는 -1과 2, 이긴 경우는 -2와 1이 됩니다. 이제 이들 패턴을 하나의 수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변수에서 값을 뺐을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 공식처럼 두 값을 빼고 3을 더하면 모두 양수값이 나옵니다. 이 값을 3으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하게 되면 0, 1, 2만 나오는데 0이면 비기고 1이면 이기고
2면 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공식이 맞는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이긴 경우를 보면 0-2 플러스 3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되고 1-0 플러스 3을 3으로 나눈 나머지도 1이 되고 2-1 플러스 3을 3으로 나눈 나머지도 역시 1이 됩니다. 이긴 경우 모두 1이 됩니다. 지는 경우도 살펴보면 모두 2가 되고 비긴 경우 0이 됩니다. 여기에서 학습의 의미는 이처럼 계산 가능한 수학 공식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9가지의 경우의 수를 기억하는 방법에 비해 명확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문제점은 모든 문제를 공식화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변수들의 범위 등이 조금만 변해도 공식 자체가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계 학습 및 딥러닝에서의 학습은 경우의 수를 모두 기억하거나 공식을 통해 추론하는 방법이 아닌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고 이 학습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학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에서 0, 1과 같은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라고 부르고 그 학습 데이터가 출력해야 하는 값을 목적값 혹은 레이블이라 부릅니다. 학습은 그림처럼 데이터를 이용해서 블랙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학습이 완료되면 판단해야 할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블랙박스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강의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과 예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례를 통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40, 70, 40, 70 이렇게 4개의 숫자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숫자가 90일까요? 대부분 아니요라고 빠르게 대답합니다. 정확히 다음 숫자는 무엇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40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살펴보면 40, 70, 40, 70처럼 40과 70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번째 숫자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패턴을 잘 살펴보면 홀수 번째는 40, 짝수 번째는 70이 나옵니다. 따라서 20번째 숫자는 70이 됩니다.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숫자가 90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90일 확률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습의 의미는 숫자의 규칙성입니다. 규칙성을 찾아 학습이 되면 다음 숫자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4, 13, 40 이렇게 4개의 숫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전 문제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숫자의 패턴이 눈에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머릿속에서 하게 됩니다. 앞에 숫자를 더한다든지 숫자의 위치를 고려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봅니다. 이를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가설은 일부 데이터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가설은 많은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학습해야 하는 것은 가능한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가설을 찾는 일입니다. 이번에 제시된 숫자의 패턴은 앞의 숫자에 3을 곱하고 1을 더한 값입니다. 1에 3을 곱하고 1을 더하면 4가 됩니다. 4에 3을 곱하고 1을 더하면 13이 됩니다. 따라서 40 다음 숫자는 40 곱하기 3 플러스 1 해서 121이 됩니다. 8번째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7번째 숫자를 계산해야 되고 7번째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6번째 숫자를 계산해야 됩니다. 6번째 숫자는 121 곱하기 3 플러스 1은 364. 7번째 숫자는 364 곱하기 3 플러스 1은 1093. 따라서 8번째 숫자는 1093 곱하기 3 플러스 1은 3280입니다.
이를 제귀라 부릅니다. 이러한 데이터 규칙을 수학적으로 fx는 3 곱하기 fx-1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형태의 숫자 패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0, 89, 76, 45, 83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전처럼 어떤 규칙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들은 예를 들면 나의 수학 점수입니다. 따라서 다음 숫자의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수학 점수를 고려해서 다음에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인 예측값입니다. 물론 다음 수학 점수는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만 다음 수학 점수를 예측해야 한다면 몇 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수학 점수로 평균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숫자는 5개 숫자의 평균값 72.6입니다. 그리고 다음 숫자가 90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지만 희박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정규 분포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평균 72.6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분포를 갖는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X축은 수학 점수이고 Y축은 확률 값을 의미합니다. 이런 그래프를 통해 분석과 예측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과거에 45점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다음에 수학 점수가 45점을 받을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수학 점수가 89점일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의 평균을 정규 분포로 표현하면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가능합니다. 평균 외에도 분산을 계산해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과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분산은 전체 데이터의 퍼진 정도를 나타내는 산포도를 의미합니다. 분산을 계산하는 공식은 이와 같습니다. 각각의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차를 계산해 제곱한 것에 대한 평균값이 분산입니다. 분산이 크다는 것을 평균을 중심으로 점수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뜻이고, 분산이 작다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데이터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평균값은 같더라도 분산값은 다를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보여지듯 이들 데이터들은 모두 평균이 72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데이터의 분산은 64이고 두 번째 데이터의 분산은 9, 세 번째 데이터의 분산은 1입니다. 분산은 다음 값을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3개의 데이터로부터 60점이 날 확률은 다릅니다. 60점이라는 점수는 분산이 매우 작은 세 번째 데이터 분포로부터 나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60점은 첫 번째 데이터 분포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분산값을 알 수 있을 경우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신뢰성을 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시 분산보다 분산에 대한 제곱근을 의미하는 표준 편차가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의 분포가 평균 U가 78, 표준 편차 시그마가 3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분포로부터 다음 시험에서 87점을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87점은 평균 78 플러스 3 시그마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에서 이 값은 대략 0.3%입니다. 그리고 신뢰 구간 95%에 해당하는 점수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신뢰 구간 95% 범위면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입니다. 따라서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 대략 72점에서 84점입니다. 신뢰 구간 99.7% 범위면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점수의 범위는
69에서 87점입니다. 확률적으로 0.3% 이하면 비정상 시험 데이터로 판단하기로 한다면 몇 점이 비정상 점수에 해당할까요? 그래프에서 확인하면 87점 이상 69점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표준 편차는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데이터로부터 학습한 이후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이 전체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가설 검증이라고 합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여러 가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가설을 검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그래프와 같은 시각화 방법을 사용해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프는 40개의 수학 점수 분포입니다. 여기에서 파란색은 40개 수학 점수에 대한 히스토그램 분포이고 빨간색 선은 40개의 수학 점수로부터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정규 분포로 출력한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실제 데이터 분포와 정규 분포 가설로부터 얻어지는 분포하고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프에서 빨간색 점선이 오차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어떤 데이터를 학습한 이후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서 적절히 학습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통계 기반 데이터 학습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n개의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평균과 표준 편차 2개의 값을 추정하고 이를 정규 분포로 가정해 학습에 대한 모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한 정규 분포 모델을 사용해 평균을 중심으로 값을 예측하거나 분포 간 비교를 하거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신뢰성을 판단하거나 정상 혹은 비정상 데이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